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 제3장 조직행동론 시작하게 될 거고요. 이제 조직행동론 중에 제1절 조직행동론의 이해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조직행동론의 이해란 관점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냐면요. 일단 역시나 조직행동론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조직행동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해들을 좀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절이 바뀌면 동기부여라는 것과 리더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제1절 조직행동론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 보시는 거고, 역시나 첫 번째 기초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럼 이제 일단 조직행동론이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시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내에 있는 개인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려는 측면에 초점을 두는 분야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이건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일반적으로 조직행동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동과학적, 성과 지향적, 상황 적합적, 인간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가시면 조직행동론은 조직에서의 개인 행동을 조직 내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거고, 요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행동이라는 것은 개인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 심리를 반영하는 내부 요소를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환경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외부 요소를 의미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행동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그랬을 때 조직행동론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이러한 개인 행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앞에 장표 잠깐 보시면 이 장표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동은 사람과 환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시나 경영은 이 사람에 대한 가정이 X와 Y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람이 X로 가정돼 버리면 사람을 가지고 행동을 설명할 수 없을 테니까 환경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 있었고, 그걸 우리는 행동주의적 또는 강화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도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 있었고, 그걸 우리는 인지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다를 동시에 고려하자는 접근법이 절충적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내용 보시면 첫 번째 행동주의적 강화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의 함수 관계에서 환경을 강조하고 개인의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행동주의적 또는 강화적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행동주의적 또는 강화적 접근법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나 확인을 좀 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형태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인지적 접근법이 되는 거고, 보시면 인지적 접근법은 환경보다는 개인의 초점을 맞춰 개인의 인지가 개인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 다 동시에 고려하자는 접근법이 절충적 접근법, 환경과 개인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자극은 인지 과정이나 심리적 과정을 통해 행동을 유발하고 각 변수들 간에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하는 피드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행동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행동주의적 또는 강화적 접근법, 인지적 접근법, 절충적 접근법에 대해서 확인하셨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가정들을 가지고 있냐는 건데, 물론 이제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 X와 Y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되는 건데, 그 외에 몇 가지가 그냥 언급돼 있다라고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합리적 또는 경제적 인간이라는 가정이 있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 인간에 대한 가정도 있어요. 다음에 자아실현적 인간에 대한 가정,
복잡한 인간에 대한 가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일단 기초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거고, 이와 관련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조직 행동론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1번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학을 기초로 성립하였다. 2번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응용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3번 동태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 상황을 고려해 상황에 적합한 이론이나 원리를 도출한다. 4번 인간 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5번 인간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X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네, 정답은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조직행동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예전에 그 조직이론의 발전 과정, 변천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관계 접근법이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 인간관계 접근법 호손 연구 말씀드리면서 호손 연구의 결과로 생겨난 게 행동과학 또는 조직행동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행동론이라는 것은 X관점보다는 Y관점을 주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런데 5번 보기 보시면 X이론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조직행동론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조직행동론과 관련된 개념들에는 어떠한 것들인지 쭉 들어가 있는 거고, 각 개념들별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 가시면 되는 거고, 제일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성격의 의의라는 관점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성격은 뭐가 되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러한 성격이라는 것은 조금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변화해요. 근데 하루에도 12번씩 변화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변화 가능성과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는 유전적 요인, 상황적 요인,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성격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확인하시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성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추가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먼저 긍정심리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긍정심리 자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세요. 첫 번째, 긍정심리 자본이 뭔지, 그 다음에 긍정심리 자본의 구성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먼저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것은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와 의지의 역할을 강조한 개념, 말 그대로죠.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것은 모두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가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4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 4가지에 대한 개념들 쭉 쓰여져 있으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긍정심리 자본과 관련된 이야기 마무리됐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성격은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냐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조바심과 관련된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바심과 관련된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성격은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결론적인 얘기 바로 말씀드리면, 조바심 물질이 많은 성격을 A형, 조바심 물질이 적은 성격을 B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B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 어쨌든 얘는 조바심 물질이 많은 성격, 얘는 조바심 물질이 적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형은 업무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하고요. B형은 인간 관계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A형과 B형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이라는 것은 내재론자와 외재론자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내재론자와 외재론자가 구분이 되냐면, 역시나 개인은 통제해야 되는데
그 통제의 위치에 따라서 내재론자와 외재론자로 구분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내재론자는 통제 위치가 개인의 안에 있는 거고 외재론자는 통제 위치가 개인 밖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재론자와 외재론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쭉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이미 다 얘기한 것처럼 내재론자는 통제 위치가 안에, 외재론자는 통제 위치가 개인의 밖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내재론자와 외재론자에 대한 것도 확인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격 관련해서 어떤 내용 들어가 있냐면 빅5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빅5 모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요. 역시나 성격은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어요.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걸 나누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이 사용될 거고요. 그 기준을 모두 몇 가지로 보고 있냐면 5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빅5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빅5 모형이니까 그 5가지가 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5가지 보시게 되면 신경증 성향,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우호성 또는 친화성, 성실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네들에 대한 영문표기 앞자를 모아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NEO-AC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들에 대한 영문표기 앞자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NEO-AC는요, 또 어떻게 그냥 기억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긴 하냐면 이 철자들을 잘 조정하시면 뭐와 철자가 똑같아지냐면요. 바다를 의미하는 오션과 철자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오션이라고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5개가 뭔지를 떠올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빅5 모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조금만 더 가면 먼저 신경性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하위 척도는 불안, 분노,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상처받기 쉬움 등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정서적 안정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 2번째 외향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편안한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뜻함, 사교성, 자기주장성, 활동성, 흥분, 추구, 정적, 정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들어가 있고요. 관심과 열정 및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의 범위를 의미하고요. 환상, 미적 감수성, 감정, 행위, 관념, 가치 등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우호성 또는 친화성이라는 것은 타인을 따르는 개인 성향을 의미하고 신뢰, 솔직함, 이타성, 순종성, 겸손, 온유함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실성은 신뢰감의 수준을 의미하고요. 유능함, 질서, 의무감, 성취, 노력, 자기 절제, 신중함 등이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빅5 모형에 대한 내용들까지 보시는 거고 여기까지가 성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고요. 다음 2번째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치관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개인이 믿고 따르는 도덕적 신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의 생각을 내포하는 판단 기준이 되고 성격, 지각, 태도, 동기, 유발 등의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가치관은 크게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걸 누가 한 얘기냐면 로키치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로키치는 가치관이란 어떤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나 존재 양식이 그 반대 행동 양식이나 존재 양식보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신념이라고 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가치관은 로키치의 주장에 따르면 최종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최종적 가치가 뭐고 수단적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고요. 최종적 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개인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를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최종적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성취감, 평등한 세상, 행복 등이 있고 얘네들을 포함해서 로키치라는 사람은 모두 1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단적 가치, 최종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선호되는 행동 방식을 의미하게 되고요. 야심, 너그러움, 정직, 책임감 등을 포함해서 모두 1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가치관 쪽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얘는 조금 이제 역시나 매형 테스트 관점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지각이라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자극이 투입되어 이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나 어떤 자극, 정보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지각은 뒤에 다시 보겠지만 선택, 조직화, 해석의 과정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선택, 조직화, 해석이 뭔지에 대한 개념 보시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선택 보시면 지각자가 관심 있는 것은 지각하고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지각하지 않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선별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선택적 지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은 제일 첫 번째 선택이라는 절차가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뭐 할 거냐면 조직화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조직화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 이미지 형성하는 과정, 다시 얘기해서 지각이 된 대상이 분리된 형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걸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게슈탈트 과정이라고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조직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집단화 또는 범주화, 폐쇄와 단순화, 전경과 배경의 원리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한 개념 보시게 되는데, 먼저 집단화라는 것은 접근성이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사물 또는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경향을 말한다. 말 그대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정보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범주, 집단으로 지각하는 것을 집단화 또는 범주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쇄와 불완전한 정보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임의대로 불완전한 정보를 채워서 전체로 지각하려는 경향. 단순화, 지각자가 눈에 덜 띄는 정보를 빼버리는 경향, 말 그대로 단순하게 지각하려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경과 배경의 원리, 주요 요소인 전경과 부수적 요소인 배경으로 나누어서 조직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이렇게 말로 보시는 것보다는 요 그림을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명확하세요. 그래서 폐쇄와 단순화, 전경, 배경의 원리에 대한 거, 요 그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폐쇄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그림 보시면 삼각형이 보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다 보인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그림 보시면 삼각형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삼각형은 없지만 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채워서 보고 계시는 거고, 그걸 우리는 폐쇄화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단순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지각하려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은 왜 단순화의 의미가 되냐면요, 이 그림 보시면 두 개의 도형이 결합되어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두 개의 도형이 결합되어 있는 그림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100%, 거의 100%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실 거냐면 사각형과 원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애석하게 틀렸어요. 이 그림은 사각형과 원의 결합이 아니고요, 좀 복잡하긴 한데 요 그림과 요 그림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케이스로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그림을 보면 최대한 단순하게 지각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단순화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경과 배경의 원리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뭐가 보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두 종류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유리잔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냐면, 역시나 사람들 어떤 그림을 볼 때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요, 주된 정보인 전경과 부차적인 정보인 배경으로 나누어서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면
이쪽이 전경으로 보는 거고 요 가운데를 배경으로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그림을 통해서 유리자를 보셨다면 요 가운데 부분이 전경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배경으로 지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전경과 배경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와 단순화, 전경과 배경의 원리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떠올려 놓으시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이라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고, 해석이라는 것은 조직화된 지각에 대한 판단의 결과를 의미하고요. 이러한 해석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역시나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지각 오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지각 오류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후광효과, 뿔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 개념 좀 잡으시면 되는데, 후광효과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호의적인 인상이 만들어져 대상에 대한 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지각 오류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뿔효과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비호의적인 인상이 만들어져 대상에 대한 평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지각 오류를 의미한다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출제자가 그 용어에 대한 뎁스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각 오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각 오류는 후광효과라는 것이 있고, 이 후광효과라는 것은 지각자가 피지각자를 지각함에 있어서 피지각자가 가진 또 다른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의미해요. 그냥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영향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의 후광효과라고 하는 거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뿔효과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광효과 또는 뭐 현혹효과라고 번역하기도 할 텐데, 얘네들은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후광효과와 뿔효과,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후광효과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상동적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떤 대상에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지각 대상을 판단하는 지각 오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고정관념, 영문 표기로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명보다 상동적 태도를 이해시켜드리는 가장 좋은 설명은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지역 출신들은 어떻다더라, 어느 학교 출신들은 어떻다더라 라는 얘기들 종종 듣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상동적 태도에 해당하는 지각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어떤 내용 하나가 들어가 있냐면, 앞에서 보신 후광효과와 상동적 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는 거고, 후광효과는 지각 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지각 오류이고, 상동적 태도는 지각 대상에 속한 집단의 특성에 근거하여 대상을 판단하는 지각 오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동적 태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 잡아드렸고, 후광효과와 상동적 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지각적 방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뭔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각적으로 버릴 건 버린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위협을 안겨주는 자극이나 상황적 사건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 담을 쌓거나 인식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방어를 구축하는 지각 오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 하고요. 다음에 투영 효과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투사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냐면 주관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식하는 지각 오류라서 주관의 객관화라고도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가 대상에 지각자의 감정을 귀속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지각 오류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고요.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투영 효과, 다른 사람들도 나의 태도와 감정 등과 똑같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종종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아,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투영 효과 또는 투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투영 효과의 예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요, 괜히 내 얘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 보여가지고요, 사실 내 친구가 말이야 하면서 내 얘기를 걷다가 얹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 역시 투영 효과 또는 투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번 더요. 결국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투영 효과 2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야 라는 거. 또 한 가지, 자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거기다 빗대서 하는 거, 그게 바로 투영 효과 또는 투사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째, 자성적 예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스스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자성적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기대나 믿음이 그의 행위나 성과를 결정하게 되는 지각 오류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지각자가 지각 대상자의 특성이나 사건의 발생에 대해 미리 기대를 가짐으로써 실제 결과에 무비판적으로 사실을 지각할 수 있는 지각 오류로 의미하고요. 뭐라고도 하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적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거고, 다음에 6번째, 자존적 편견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뭘까요? 자존, 스스로 높이는 거죠. 평가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실패했을 때는 자신의 외부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부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 통제환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모든 행동의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지각 오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존적 편견과 통제환상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2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하는 것은 자존적 편견이에요. 근데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하는 것은 통제의 환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하는 것은 자존적 편견이 되는 거고,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하는 것은 통제의 환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자존적 편견과 통제의 환상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 다음에 순위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 대상을 평가할 때 받은 지각의 순서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지각 오류.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이 정보가 순서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위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순위 효과는 다시 2가지로 갈라지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정보가 순서대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게 책정한 오류가 있고, 그걸 우리는 최초 효과 또는 처음 효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시간 순서에서 뒤쪽에 들어온 정보를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최근 효과 또는 나중 효과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 효과는 최초 효과와 최근 효과 2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최초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 역시나 그런 표현들 종종 하시죠. 첫인상은 오래 간다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최초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최근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반 연말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시상식들을 하잖아요. 근데 뭐 연예인이나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시상식들 할 때 물론 공정하게 평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초에 히트친 작품이나 사람보다는 연말에 히트친 작품이나 사람들이 수상하는 빈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최근 효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순위 효과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가 된 거고, 다음에 9번 대비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는 대조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각 대상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평가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지각 오류라고 쓰여져 있는데, 역시 예를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들께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셨어요. 그럼 이제
노래방에 가자마자 각자 하고 싶은 노래들을 이제 예약을 하시겠죠. 그리고 예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약한 순서대로 노래 한 곡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점점 본인의 순서가 다가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친구가 노래를 잘해주기를 바랄까요? 살짝은 못해주기를 바랄까요? 그냥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저는요, 제 앞에 있는 친구가 노래를 왕창 못해주기를 바랄 겁니다. 왜일까요? 제 노래 실력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가 너무 잘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제가 못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앞 사람이 망쳐주면 상대적으로 제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오류, 그게 바로 대비 오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노래방의 예를 제 경영학 관점에서 면접이란 예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비 오류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유사효과는 뭐냐면 지각자 입장에서 지각자와 유사한 피지각자를 후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각 대상과 비교하는 대상은 지각자 자신일 수 있다. 이 경우 지각자는 자신과 유사한 지각 대상을 더 좋아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그 대상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지각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각자와 유사한 피지각자를 후하게 평가하는 것, 그걸 우리는 유사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 유사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 상관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예요. 어떤 두 개 정보가 있을 때 둘 사이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지각하는 오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논리적 오류라고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지각자가 지각 대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오류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관대화, 중심화, 가혹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지각자가 피지각자들을 평가할 때 피지각자들을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 피지각자들을 박하게 평가하는 경향, 피지각자들을 평균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하게, 박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혹하게, 평균적으로 라고 보시면 관대화, 중심화, 가혹화 경향에 대한 내용들 다 확인하셨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각 오류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들어가 있냐면 이론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귀인 또는 귀속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어떤 내용들 들어가 있냐면 일단 의의적인 측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되냐면 귀인 또는 귀속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데, 개인이 지각된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과정, 즉 지각 대상에 보인 성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 원인은 당연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피지각자의 안에 있던가 피지각자의 밖에 있거나, 그랬을 때 그 원인이 피지각자의 안에 있는 경우를 내적 귀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능력이나 노력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 원인이 피지각자의 밖에 있는 경우를 외적 귀인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과업의 난이도와 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인이라는 것은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을 판단해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이론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입방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방체 이론에서는 귀인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모두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거고, 그 세 가지가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귀인을 판단하고 있는지가 지금 그림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개념적인 측면부터 보면 합의성 또는 일치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성과와 동료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귀인을 판단하는 기준, 특이성이라는 것은 성과와 과업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귀인을 판단하는 기준, 일관성이라는 것은 성과와 시간을 가지고 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합의성과 특이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적 귀인하고,
합의성과 특이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내적 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표는 너무 중요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외워놓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의성과 특이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적 귀인할 거고, 합의성과 특이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내적 귀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들이 되는 거고, 역시나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귀인에 대한 개념, 귀인은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이 있고 그 귀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일치성 또는 합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특이성, 일관성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거기다 이제 어떤 내용 하나가 더 들어가냐면, 근데 이렇게 귀인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귀인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 오류는 결과와 원인이 반대로 해석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귀인 오류가 발생한 귀인 오류는 행위자, 관찰자 효과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행위자 관찰자 효과는요,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자존적 편견과 관련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역시나 이 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역시나 이제 행위자가 본인이냐 타인이냐라는 거. 다시 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높은 성과를 보였을 때는 내적 기인하는 거고, 낮은 성과를 보였을 때는 외적 기인하는 경향을 보일 거고요. 다른 사람이 높은 성과를 보였을 때는 외적 기인, 낮은 성과를 보였을 때는 내적 기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자가 나냐 다른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행위자 관찰자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귀인의 방향이 반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자존적 편견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서 귀인 오류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확인하셨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 되죠. 다음에 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먼저 개념적인 측면 보시면 반복적인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은 뭐 연습과 경험, 강화,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냥 한번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학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강화 이론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강화 이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행동주의 학습 이론 중 조작적 조건과 관련된 이론으로 손다이크에 의해 기반 형성되었으며 스키너가 발전한 이론이고요. 여기서 강화라는 것은 행동을 발생하게 하거나 행동의 빈도 또는 강도를 증가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강화 이론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강화의 유형 또는 강화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강화의 일정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먼저 강화의 유형에 대한 내용부터 보시게 되면, 강화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목적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는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속어, 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요 그림이고,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세요. 보시면 역시나 강화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고,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감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우리는 긍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행위자가 원하지 않는 불편 자극을 철회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걸 우리는 부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우리는 속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불편 자극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우리는 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의 유형이라는 것은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속어, 벌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그 네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본문 내용과 요 그림 가지고 강화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고, 요 정도가 이제 강화의 유형 또는 강화 전략이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강화의 일정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역시나 강화의 일정 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적 강화와 단속적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먼저 연속적 강화 보시면 바람직한 반응 행동이 작동될 때마다 강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연속적 강화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학습의 효과를 단기간 동안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강화 요인이 중단되면 작동 행동도 반복되지 않음으로써 학습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장 이상적인 강화 방법이기는 하지만 비용 부담과 실현 불가능성으로 인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단속적 강화라고 하는 거고, 바람직한 반응 행동에 대해 부분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강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단속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반응 간격과 반응 횟수를 고정하느냐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고정간격법, 변동간격법, 고정비율법, 변동비율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얹어드리면 이 네 가지가 당연히 효과가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효과가 낮은 방법은 고정간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변동 비율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강화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 다 살펴보신 거고, 이 정도가 이제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확인하시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태도가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시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태도라는 것은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정리하셨던 성격의 특징과 똑같아요. 성격 역시 변화 가능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러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 가지가 인지적 요소, 정서적 또는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태도의 구성 요소 중요해요.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또는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태도에 대한 개념 잡아드렸고, 요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엔드 그림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 요소가 어떻게 결합해서 태도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니까 확인을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태도의 의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와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도와 가치관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는 건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뒤에서 보겠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뭐가 되냐면 얘예요. 태도가 구체적인 개념이라면 가치관은 태도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결국 태도가 좁은 개념, 가치관이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문장들 들어가 있지만 이걸 외워서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나 기본적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시켜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도가 구체적인 개념이라면 가치관은 태도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치관과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매듭을 좀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몰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 조직 몰입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개인이 조직에 몰입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이 일하는 조직에 애착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동일시하고 그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소속되기 위하여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그냥 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직 몰입과 관련해서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이어와 알렌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이 마이어와 알렌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 몰입은 모두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세 가지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몰입이라는 것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의미하고요. 핵심 요인은 조직 동일시, 조직과 개인을 같이 보는 거, 그게 바로 정서적 몰입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지속적 몰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직에 잔류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하고 다분히 거래적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몰입이다.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떤 개인이 일단 조직에 들어가면 사실 들어가자마자부터요. 이 조직에 계속 있을 건지 나갈 건지를 고민하죠. 근데 딱 봤더니 나갔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베네핏과 남아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더 크면 남아있는 거고요. 나갔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더 크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남아있는 베네핏이 더 커요. 그럼 어쨌든 그 조직에 남아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몰입이 바로 지속적 몰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조직에 대해서 가지는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의무감 때문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직 몰입에 대한 이야기 다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직 시민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조직 시민행동이 뭐고 이러한 조직 시민행동의 구성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 개념 보시는데 그중 한 가지만 지금 시민이라는 표현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경영학 쪽에 사용되는 시민이라는 것은 봉사, 헌신, 희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급여나 상여금 등의 공식적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조직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구성원들을 돕는 행동 및 조직 내 갈등을 줄이려는 자발적 행동들을 의미한다. 결국 조직 시민행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봉사, 헌신,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자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조직 시민행동에 대한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조직 시민행동은 몇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그 구성 요소가 모두 5가지가 돼요. 근데 그 5가지를 다시 2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2가지로 나누게 되냐면 그 5가지 중에 2가지는요. 개인을 지향하는 조직 시민행동의 구성 요소가 되고 3가지는 조직을 지향하는 조직 시민행동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개인을 지향하는 조직 시민행동 그게 이타주의와 예의라고 이야기하는 2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지향하는 조직 시민행동의 구성 요소, 성실성 또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 시민의식,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3가지가 된다는 거고요. 각각에 대한 개념들은 역시 들어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직 시민행동과 관련된 이야기들 마무리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도와 관련된 이론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이론이 들어가 있냐면 장애 이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2가지 이상의 주체가 만나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끌고 오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과 촉진시키는 요인에 의해서 태도가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으로 레빈이 주장하였다. 결국 장이라는 장소에서 잠깐 시각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장의 이론이라는 것은요. 어떤 장이 있다, 장이 있는 건데 이 장에 2가지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2가지가 바로 뭐냐면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이라고 하는 2가지가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이 장의 이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장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역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그럼 이제 태도 변화를 억제시킨 요인과 촉진시킨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에는 이를 조화함, 효과적 감독, 보상, 강압적 방법 등이 있고,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에는 피로, 집단의 작업, 규범, 적개심, 반발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 이어갈 거냐면, 다시요. 태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억제시키는 요인이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만나서 힘겨루기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더 커지면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얘가 더 커지게 되면 개인은 태도를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빈의 주장에 따르면 이 태도 변화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과정이라는 것은 having, 변화, 재동결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은 태도를 얘기하니까 개인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조직 수준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밑에서 보시면 having, 변화, 재동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having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방식을 깨트림으로써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 태세를 갖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를 위해 수능, 동일화, 내면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말하게 되고, 역시나 그런 이유 때문에 밑에 보시면 수능이 뭐고 동일화가 뭐고 내면화가 뭔지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능, 동일화, 내면화 쪽으로 갈수록 태도 변화의 강도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동일화, 내면화 쪽으로 갈수록 태도 변화는 더 적극성을 띠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변화라는 관점에서 수능, 또 이제 복종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동일화, 내면화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해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동결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죠. 새로 획득된 태도, 지식, 행위 등이 개인의 성격이나 정서에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레빈의 태도 변화 과정과 관련된 having, 변화, 재동결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장애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 되세요. 그 다음에 균형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뭐 블라블라블라 쓰여져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요건 전체적으로 이제 칠판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더 명확해지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균형 이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P가 있어요. 근데 이 P 주변에는 O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X라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P와 O 사이의 관계가 있을 거고 P와 X 사이의 관계가 있을 거고 O와 X의 관계가 있을 텐데, 이 관계를 양과 음으로 표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P와 O 사이의 관계와 O와 X 사이의 관계와 P와 X의 관계를 곱합니다. 곱해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부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곱하면 결과는 당연히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양이 나타나는 경우와 음이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지겠죠. 그랬을 때 양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균형 상태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음이 등장하는 상황을 불균형 상태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은 균형 상태와 불균형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랬을 때 균형 상태는요, 균형 상태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라서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불균형 상태는 균형 상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말로 풀어놓고 있는 것이 이 내용들이니까 확인을 좀 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이걸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있으니까 역시나 확인을 좀 해 가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 정리하면 균형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태도와 관련된 이론 마지막으로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사실 별 얘기 아니고요. 역시 한 개인은 마음속에 다수의 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지와 인지 사이에 일치하면 상관없잖아요. 불일치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인지 부조화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당연히 어떠한 개인이 인지 부조화를 느꼈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유발되면 태도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이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러한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실 텐데 동기부여 이론 중에 과정 이론에 속하는 공정성 이론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러한 공정성 이론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들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그 세 가지가 접근 갈등, 접근 회피 갈등, 회피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편한 순서 좀 바꿔서 가면요. 먼저 접근 갈등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거고, 그러한 갈등을 우리는 접근 갈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제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역시나 그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거고, 그러한 갈등을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갈등과 회피 갈등에 대한 개념을 잡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접근 회피 갈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접근 회피 갈등은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내가 원하는 측면과 원하지 않는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형태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갈등에는 접근 갈등, 접근 회피 갈등, 회피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지 부조화 이론과 관련된 내용 역시나 다 말씀드렸고, 요것들과 관련돼 있는 이제 역시나 문제 하나, 인지 부조화에 대한 그림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문제 대표적인 거 하나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각 오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1번. 투사는 평가 대상의 지각자의 감정을 귀속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지각 오류이다. 맞는 설명이죠. 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투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주관의 객관화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피그말리온 효과는 개인의 기대나 믿음이 그의 행위나 성과를 결정하게 되는 지각 오류이다. 자기 실현적 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거고, 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역시나 맞는 설명. 다음 3번 상동적 태도는 지각 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지각 오류이다. 얘가 옳지 않죠. 지각 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지각 오류는 후광 효과 또는 현혹 효과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고요. 영문 표기로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상동적 태도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죠. 상동적 태도는 지각 대상에 속한 집단의 특성에 근거한 오류가 돼요. 그래서 3번은 뒤에 설명이 상동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후광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고, 다음 4번 최근 효과는 지각 순서 중 가장 늦게 투입된 지각 대상의 인상이 평가에 크게 작용하는 지각 오류이다. 순위 효과라는 것은 최초 효과와 최근 효과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최초 효과는 먼저 들어온 거, 최근 효과는 나중에 들어온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최근 효과 가장 늦게 투입된 맞는 설명이 돼요. 5번 논리적 오류는 상관편견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각자가 다수의 지각 대상 간의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높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 오류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고, 역시나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 상동적 태도는 지각 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지각 오류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추가된 문제까지 확인하셨고요. 여기까지가 제1절 조직행동론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 되는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2절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실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